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준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강연 열겠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내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마음을 들여다보자. 저희 고인사이드의 강연 취지입니다. 오늘은 거리의 철학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동양 철학은 물론 서양 철학까지 종횡무진하는 철학자 강신주 박사를 모시고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주 박사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잠깐만 서서 말씀 주시고요. 강신주 박사님, 그 동양 철학은 물론 서양 철학까지 종횡무진하시는 대중 철학자로 널리 알려져 계시죠. 근데 선생님, 저희가 예고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혹시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냐?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뭐죠, 살 내리는 게 좋은 상태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너무 이제 과로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글 쓰면서 몸이 한번 이렇게 살이 한번 확 내리더라고요. 요새 이제 회복기라서 괜찮고 이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배움 같은 거 좀 얻었죠. 그 제가 옆에서도 여쭤봤는데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시고요. 지금 이제 회복 그 책 집필 때문에 이제 조금 건강이 상하셨다가 지금 회복 중이시니까 많이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코로나 시대의 철학적 전환을 주제로 강신주 박사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거부터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다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누구 탓일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크게. 우리가 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뭐 그냥 막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8세기, 19세기 자본주의 발달하면서 막 그 유럽 중심으로 전 지구를 다 돌아다녔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미국일 텐데, 미국에 유럽인들이 가니까 유럽인들은 괜찮아요. 적응이 돼서 몸이. 그런데 인디언 거기 토착민들한테는 그 유럽인이 가지고 갔던 바이러스에 적응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한번 다 죽죠. 거꾸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가가지고 인디언들은 적응이 됐었던 것. 그것이 유럽인들한테 가가지고 백인들이 사라진 것. 유럽인들은 적응이 된 바이러스가 그 남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는 그냥 치명적이게 된 거죠. 속도가 느리게 됐었다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건 상당히 느리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됐다면, 그러니까 대가는 우리가 너무 빠른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든 뭐를 하든 너무 빨라졌어요 지금. 그리고 그걸 경쟁으로 미화하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본다면 그렇게 빨리 했었던 그것이 우리를 뭐라 그러나 힘들게 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이제 다가온 거죠. 어쩌면은. 그래서 마치 바이러스들이 코로나19가 우리한테 막 달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가 자본주의화되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쪽으로 쭉 가게 된 거죠. 막 그런 게 천천히만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과연 속도가 빨라지는 게 좋은 건가? 왜냐하면 유행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현재 문명은 너무 속도가 빨라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이런 속도를 만들어낸 게 누구냐라면은 우리죠. 바이러스라든가 우리 생명체들 간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자연계라든가 다른 문명이라든가 이질적인 풍토에 너무 빨리 접근한 거, 그게 피드백이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앞으로 후손들이 겪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충분히 적응하고 겪고 이 시간을 우리가 확보할 건가.
근데 저는 조금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경쟁하잖아요, 자본주의는. 물건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 막 상품도 순환이 돼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가급적 우리 몸에 어울리는 어쨌든 변화의 속도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런 거.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 가서 몸이 적응될 수 있는 시간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런 것 같아요. 오버하지 말자. 너무 많이 속도가 빠르면 안 되겠다라는 거. 오늘 그래서 어떤 걸로 강연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고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보자. 불교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인간을 반성하는 것, 숙고하는 거의 문제인데 뭐 그 철학이니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고라는 것들을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불교에서 이제 삼법인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 일종의 진리죠. 그 중에 제일 처음이 이제 중요한 게 뭐 일체계고라고 그래서 모든 게 고다, 고통이다. 한자로도 뭐 익숙한 글자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뭐 고통스러운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 가지 가르침 중에 세 가지 가르침 삼법인 중에 하나라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온몸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머리로 말고 그러니까 삶으로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그걸 이해하는 순간 그렇게 이제 산사에 가면 스님들이 얘기했던 성불하십시오라고 했던 그 말처럼 자기가 이제 부처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진짜 고통으로 다가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행복이 먼저고 행복하려고 자기가 태어났다라고 믿는 사람이 많고 행복이 먼저고 그 행복하지 못하면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연 들으시고 그냥 잘 느낌이 안 오시면 그냥 당분간 느낌 올 때까지 외워두셔야 될 게 뭐냐면 고통이라는 게 일단은 먼저고요. 1차적이고 행복이라는 건 그 고통이 완화되면 일순간 행복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걸 행복이라고 부른다라는 걸 안 까먹어야 돼요. 왜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 얘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제가 다리를 이렇게 꼬집잖아요. 이렇게 아프죠. 이건 제가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인공 보조물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여기 다리가 마비가 됐다든가 산에 올라가서 동상이 걸려가지고 여기가 얼어버렸어요. 여기가 여기가 완전히 이제 혈액이 여기 지나가지도 않는 거죠. 이러면 이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는요, 살아있음의 징표예요. 애기들이 태어나서 왜 바로 우는지도 알아야 되고, 친구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동료가 쓰러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 사람 꼬집어 본다고. 아픔을 느끼면 그 사람 죽은 게 아니거든요. 이 다리 하나도 제가 이렇게 때려서 이거 안 아프면 이게 제 다리겠어요? 이게 아니지요. 이게 마비됐거나 이건 제 다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통을 느낀다라는 건 살아있다라는 자각 같은 거예요.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 부분 제가 때려야 아파. 이 정도 속도로. 그러면 그 다음에 때릴 때 내가 아픔을 느끼면 이렇게 때리겠죠. 예. 그리고 안 때리겠죠. 그게 행복이에요. 나에 대해서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시타르타가 얘기했던 그 일체계고의 가르침에서 진짜 중요했던 건 똑같이 어떤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면 그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공격하지 못한다고요. 내 다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 목을 졸라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 합시다. 내 손에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면 손에 힘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타르타가 자비를 얘기했었을 때 모든 것들이 고통이다라는 건 도저한 인식이죠. 일체라는 말은 모든 다르마들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고통으로 다가왔을 때 어떻게 그거에 우리가 잔인할 수가 있겠어요? 잔인하지 못하지.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 2000여 년 전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도 통용되고 이걸 잘 몰라요.
고통이 느껴져야 된다. 나의 이 불교에서 원효 스님께서 항상 하셨던 거 아니죠. 대승불교에서 하는 말, 자리 이타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타인을 이롭게 한다. 근데 그 이롭게 한다라는 게 뭐 서양식의 용어로서 뭐 이기주의 이런 거랑은 상관없어요. 예? 고통을 완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자리, 그렇죠? 뭐 거기 많을 게 있어요. 나의 고통을 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있죠. 그것들은 완화를 시켜야 되죠, 무조건. 이타도 마찬가지죠. 타인에게 고통이 느껴지게 되면 그 사람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게 이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양에서 이기주의라는 단어, 그러니까 뭐 에고이즘 뭐 이런 것들의 단어가 뜨르르르 내려오다 보니까 한자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불교 가르친다 한자로 이익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래서 헷갈리는데 자리 이타의 바닥에는 바로 그게 있죠.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 세상은 모두 고통이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의 고통을 느끼게 해줘야 되죠. 느끼게 하면 나머지는 모두 다 나아요. 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살아있다는 건 고통이구나.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죽음에 연연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죽는다라는 건 우리가 무슨 망상을 하든 간에 고통을 안 느끼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삶이 도저한 고통이라 그러면 시타르타가 열반을 들었을 때 시타르타서부터 모든 사람들 아니죠. 종교적인 사람이나 깨우쳤던 사람들 아니면 인문학자라도 죽음에 왜 대담하냐 하면 산다라는 건 항상 힘들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물론 왜 그렇게 힘들면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냐 하면 그게 순간순간 가실 때가 있어요. 삶은 조금 배고프니까 음식 좀 먹으면 그게 가라앉고 외로움이 있죠. 친구 만나니까 좋고 너무 외롭고 힘들지만 음악 들으면 좋고 내일 그게 조금 가라앉을 것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문제를 많이 좀 어쨌든지 간에 숙고를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고통의 존재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잔인하게 굴지 않는다.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최근에 막 사람들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죠. 나 자신에 대한 고통도 못 느껴요. 나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고통도 못 느껴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고통도 못 느껴. 그러면 세상은 무정해지고 잔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들어왔었던 인간형 하나가 뭐냐면 나라는 개인주의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거냐 하면 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고통이라는 감수성이 좀 협소해졌다고 할까? 개인주의, 이기주의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의 고통, 나의 쾌감, 이 나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인주의라고 부르는데 영국의 뭐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인 벤담 같은 경우가 이거를 책으로 많이 써서 저는 그 벤담의 인간형이라고 부르는데 쉽게는 자본주의적 인간, 개인주의적 인간, 합리주의적 인간, 우리가 지금 학창시절에 가르치는 모든 인간관이에요. 뭐냐면 인간이면 인간 개개인들은 자기 있죠. 자기의 기준에서 고통은 완화시키고 쾌감은 증대시킨다. 이걸 계산할 수 있다. 개개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 거다. 그 고통과 쾌감의 계산하는 거를 합리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죠. 왜 심각하냐면 여기서 뭐가 사라졌냐면요. 타인에 대한 고통은 고려를 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뭐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 한 얘기인데 별 얘기가 아니에요. 개개인들이 사업을 하든 뭐든 하든 자기 이익, 자기 쾌감을 증폭시키면 저절로 그게 조종이 돼서 전체 사회가 더 행복해지겠다. 그거 조종이 된다. 이거거든요, 이론이. 그런데 이거 딱 들으면 아시잖아요. 서양 사람들, 자본주의적 인간관들이 모르는 거는 인간한테는 두 가지 행복,
있다라는 걸 잘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전통적으로.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 서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죠. 하나는 뭐냐면 내 것이 계속 늘었을 때 쾌감이 들고요. 행복해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돈도 많이 벌고 아파트 평수도 늘고 남의 관심도 존경도 많이 받고 이러면 행복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알아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내게 줄어들 때 쾌감을 느낀다. 여러분들도 느껴보셨나요? 예를 들면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엄마가 애랑 같이 있는데 음식이 적어요. 예. 아이를 혼자 키운다고. 그날 음식이 적었어요. 근데 이 음식을 엄마가 먹지 않고 내 걸 비워내는 거죠. 이 사랑하는 아이한테 준다고. 그럴 때 행복이 느껴요. 이상한 거죠. 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행복을 느껴요. 정상적인 경우면 자기 자식이나 부모님들이 아플 때 옆에 병구안할 때 있죠. 내가 너무 고뇌지는 거예요. 잠이라는 거, 수면이라는 걸 내가 뺏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중간에 살짝만 줘라도 미안해요. 내가 더 못 줘서, 더 못 자서. 요 두 번째 거를 몰라요. 늘어날수록 행복하다. 요것만 가리키는 게 18세기, 19세기 코로나와도 관련되어 있고 우리 인간들이 나만 생각하는 그런 강력한 개인주의를 만들었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주는 행복이에요. 늘수록. 후자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 거를 그 사람한테 줄 수 있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이 두 가지 행복이 있어요. 저한테 아까 제가 비유를 드렸죠.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때렸는데 아프면 내가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아픔을 느끼게 되면 때리지 않던가 덜 때리게 된다. 고통을 완화시켜 주려는 노력을 한다. 행복은 그런 거예요.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별게 아니죠. 꼬맹이들 있죠. 꼬맹이들은요, 지 힘든 것만 알아. 그러면 꼬맹이에요. 60을 먹어도 지 힘든 것만 알면 꼬맹이에요. 그런데 꼬맹이가 언제 다 컸고 어른이 됐다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내려야 되냐면, 꼬맹이가 학교 갔다가 딱 와서 엄마가 아픈 거를 알고 엄마의 고통이 느껴지면서 아니 엄마가 밥도 안 해줘 이런 게 아니라 엄마 움직이면 더 힘드시니까 혼자 가서 라면을 끓인다. 9살짜리가 10살짜리가 다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엄마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반면 50 먹은 남편이 있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가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이래버려서 주방으로 내몰 수 있잖아. 50을 먹어도 어른 아니에요.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가? 아내의 힘듦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면 잔인하게 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미터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체계고라고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건 이 모든 것들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시다르타는 아니에요. 이거는 시다르타가 아니라 예수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원하는 건 나 아닌 하나, 내 외부에 있는 타인이든 고양이든 개든 사람이든 화초든 그 고통이 느껴지는 삶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아봐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예. 하지만 최소한 하나는 그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는 거죠. 주변을 한번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한테 짐을 좀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몇 명이 있는지. 여러분이 아팠을 때 기꺼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의 힘듦을 느껴서 여러분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은 반대로 우리는 어떤지, 요거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것들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아있다라는 것 이코르 고통이라는 것. 그거에 대한 인식. 근데 놀라운 거는 바로 그때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비이며 사랑이며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받는 것이라고. 코로나 시대에 막 분리가 됐잖아요. 요걸 한번 오늘 제가 떠들었던 얘기 조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지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강연을 쭉 들으면서 이기에서 이타로, 그리고 경쟁에서 연대로, 그리고 효율성보다는 사랑과 공감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뭔가 철학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는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네. 효율을 생각할 때는 순간적인 이득을 생각한다고요. 네, 네. 순간적 이득. 네, 길게 긴 이득이 있죠. 네, 네. 삶에서 이렇게 뭐예요? 한 70, 80, 100살 살았을 때 긴 이득은요. 무조건 사랑 쪽이에요. 네. 그게 더 큰 이익이에요. 근데 왜 힘드냐면 순간에 너무 힘들어요. 막 병구가 나는 것도 힘들고 힘든 거야. 막 순간에. 내 밥 줄여주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자본주의가 매력적인 거는요. 왜 우리를 유혹하냐면 순간의 힘듦을 벗어나는 방법. 순간이 편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그래서 쉽게 넘어가죠. 그런데 길게 봤을 때 아이한테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느낀다라면 이득을 가르쳐 주면 안 되죠. 그건 힘든 길이지만 근데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사랑받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게 나중에도 보면 결과적으로 아이한테는 순간적 이득의 기법을 가르쳐 준 것보다 훨씬 낫죠. 네. 주식시장에서도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의 장기 투자는 사랑과 아낌, 이런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극단적으로요. 이런 거 잘 하셔야 되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농담삼아 그래. 애를 둘을 낳아서 한 명은 공부를 잘하게 키우고 한 명은 못하게 키워야 된다. 이 못하게 키우는 아이가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 돌볼 가능성이 많아.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기브앤테이크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논리대로. 엄마가 투자한 만큼 난 서울대 갔고 명문대 갔고 변호사 됐고 의사 됐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 이 공부 잘하는 아이의 관계는 나중에 이 아이가 엄마한테 줄 게 없을 때는 엄마한테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평판 때문에 망가졌거나 이혼을 했거나 막 망가지면 엄마한테는 수치스러운 아들이고 딸이잖아. 그럼 연락을 안 해. 근데 이 공부 못하는 아이 있죠.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다. 사랑은. 네가 고통스러우니 내가 먹였다라는 걸 엄마가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도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또 질문해. 자기는 아이가 하나인데 공부를 너무 잘해서 힘들대요. 그러면 제가 농담삼아 그러죠. 아이 시험 볼 때 설사약을 먹이라고 그래. 내가 한번. 설사약을 먹으면 시험에 실패해요. 그때 안아주시면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네가 가져온 전리품이 아니라 너 자체를 사랑한다를 보여주는 거야. 이 아이가 나중에 성년이 되고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뭐 해주냐 따라 아버지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있는 걸로 나는 어머니가 살아있는 걸로 난 좋아요라고 안아준다고. 그러니까 길게 본다라는 게 그런 거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편함, 순간의 나의 허영의 만족 이런 것들은 기브앤테이크, 자본주의적 관계, 내가 투자한 만큼 아이가 해주고 이런 관계인 것 같은데 요쪽에 있죠? 내가 바로 얻으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아이 건강했으면 돼라고 하면서 화초 키우듯이 이렇게 하는 그 아이들한테 주는 그 사랑이 그 아이한테는 더 큰 힘이 되는 거죠, 사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언젠가 한 번쯤 만난다면은 물어보고 싶었던 그 강진주 선생님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던 그런 질문들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용수수님 혹시 들어와 계신가요?
네, 네, 강신준 선생님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공동체적 철학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공동체의 지나친 강조가 집단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공동체 철학을 그 바깥에서 강요되는 공동체가 있죠. 너희들은 공동체야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죠. 그건 전체주의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바깥이 없고 우리가 나나 너나 나와 타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군가랑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공동체의 철학이다라고 그랬을 때 결과론적으로 모여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외부에서 강요한 공동체 그거랑 우리 개개인들이 공동체에 참여했을 때는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 안 할 수도 있는데 참여하기에 그 공동체가 우리의 삶을 옥죄거나 서로 사랑하고 은혜해야 될 관계의 의무로 작용이 됐을 땐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항상 단서를 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나치의 경우나 막 군사 독재 시절이나 막 이럴 때 보면 뭉쳐야 돼! 막 이러고 거기 나가면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여기서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우리고 그 공동체가 우리 삶을 너무나 옥죄게 변질되는 경우 그 공동체를 떠나서 그렇게 변질되지 않는 공동체를 다시 또 도모할 수 있는 것. 그런 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스님께서 걱정하는 거는 그런 거죠. 막 이게 강요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게. 예. 공동체 철학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바닥엔 개인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를 부단히 유지하는 경우죠.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그러면 진짜 집단주의가 되고 위험하고 사람들 외롭다고 뭐 서로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의무고 강요가 되면서 진짜 사랑이 진짜 저주받게 싫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역시 뭐 워낙에 달변가시라서 그 이 공동체 철학이 어떤 집단주의로 흐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희 선생님, 네. 네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생님 강의 지금 빠져가지고 듣고 있었는데요. 네. 동양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가끔씩 보면 철학과 종교가 좀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요. 예, 철학과 종교의 차이점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게 좀 평소에 좀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지셨다라는 거는 질문하시는 분이 지혜로운 거예요. 철학이 종교가 될 때가 있고요. 종교가 철학이 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철학이 언제 종교가 되냐? 뭐 예를 들면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칸트가 무조건 옳아. 칸트 말대로 살아. 이러면 칸트 철학이 아니에요. 그 종교예요, 그냥. 근데 예를 들면 불교만 하더라도 스님들이 사찰에서 우리가 내려올 때 보면 성불하라고 그러죠. 부처가 되라고. 네가 부처가 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럴 때 되면은 사실은 불교가 거의 철학이 돼버린 거예요. 네가 부처가 되라. 종교는 알죠.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게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맹목적으로 숭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부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스님들이 내려오면은 성불하세요라고 그러고. 최초로 자기 자신의 삶을 제대로 깨우쳤던 분이 시다르타고 모든 부처들상 그거 있는 뭐 미륵불마저도 인도에 있는 한 인간이잖아요. 마이트레야. 그 사람이 자기 입장 내에서는 부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이런 거죠. 스스로 숙고하고 합리적 이유를 따르고 나의 삶은 저 사람의 삶과 다르니 저 사람 삶을 맹목적으로 흉내내서 내 삶을 못 살아를 아시면 이미 철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경계선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딱 보셨을 때 저 사람이 분명히 철학자인데 거의 종교인 사람도 있고 나한테 칸트 철학을 강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철학자가 아닌 거죠. 근데 분명히 스님인데 그거는
시다르타의 삶과 보살님의 삶이 다르니 보살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성찰을 좀 해보세요라고 그 스님이 얘기하면 이 사람은 철학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스님은. 거꾸로 종교의 이야기든 종교인의 이야기든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맹목적으로 따라야 되고요. 듣지 마시고 아이고 그건 너의 삶에서 맞는 것 같은데 내 삶에서는 이게 맞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면 항상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철학자이신 거예요. 맹신을 안 하시니까. 거기서만 벗어나시면 되고요. 아무리 단순한 거라도 맹신하시면요. 종교가 돼요. 어떤 엄마한테는 아들이 딸이 종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셨고 또 굉장히 그 현명한 대답이셨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혜란 선생님. 네, 네. 박사님, 그 철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그 망망대해에 나와 있는 듯한 그 느낌이 들어요. 그 철학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꼭 읽어보라고 권해주고 싶은 그런 책 두 권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강연 가면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철학책을 소개시켜 달라 그래요. 그럼 제 책을 읽으시면 돼요. 그 최근에 쓴 책 중에서 독자들이 읽으면 좀 좋을 책. 왜 굳이 두 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작년 했었던 책인데요. 한 공기의 사랑. 밥 한 공기 아시죠? 밥 한 공기. 한 공기의 사랑, 아낌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뭐 얘기 드리냐면 왜 한 공기의 사랑이라고 썼냐 하면 딸이 배가 고프면 그 배고픔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데는 한 공기면 족하죠. 두 공기서부터는 그 딸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100공기의 밥을 해줬다라고 자랑하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가 그거 먹느라고 죽을 뻔한 거라고. 남편에 대한 사랑도 동물에 대한 사랑도 그 옆에 계속 붙어서.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한가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시간으로 따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짧게 있어야 돼요. 한 공기 정도만 있어주면 돼. 그래서 주말 부부가 금술이 좋은 거예요. 적게 만나니까 안 물리니까.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너한테 평생 헌신했다 이 얘기도 하시면 안 돼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한 공기의 밥만 돼서 애가 배부르면 빠져나오셔서 각자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도 됐었어. 근데 그런 삶을 못 사니까 나는 너한테 헌신했고 남편한테 헌신했고 가족한테 헌신했고 이래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완성을 한 다음에 한 공기의 사랑이란 말이 너무 좋은 거야.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한 공기다. 사실 그게 지혜예요. 100공기의 사랑을 했다고 사랑을 많이 한 게 아니거든요. 남편이랑 일주일간 대화를 했다가 남편한테는 죽음이요, 그건. 짧게 한 공기가 될 때. 그러니까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깨알 같은 홍보였습니다.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연 선생님 혹시 나와 계시죠?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리 이태에 대한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각이라는 것을 바꾸려 해도 그 습관이라는 게 참 발목을 잡아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불교에 오랜 지혜가 있어요. 바뀌는 거는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진짜 우리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몸뚱아리 안에 있는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아침에 등산하자. 올라간다고 돼요. 아침에 아니 힘든데 몸은 지금 등산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옛날에 그 스님들이 많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해가 떴다고 그래서 겨우내 내렸던 눈이 한꺼번에 녹는 일은 없다. 예. 해가 뜨고 또 뜨고 내일 뜨고 그러면은 신압으로 녹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불교에서도 지행합일이니 도노점수니 막 그런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머릿속에 태양을 띄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거. 이게 명료하면요 이기게 돼요. 이기게 돼서 아유 내가 몸이 약하니 매일 등산을 가야지. 우리 몸이 변화하려면 제 경험상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자면 6개월 이상은 그걸 지속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에 띄우는 거예요. 산에 가야지 몸이 좋아지고 내 지병도 고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내일 가요. 굉장히 힘들죠. 그렇다고 또 좌절하면 안 되지. 태양이 한번 팡 뜬 건데 어떻게 눈이 다 녹아. 그러면 또 띄우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녹다가 3개월 지나면 또 많이 녹고 6개월 지나면 씻은 듯이 사라져요. 습관이라는 거 대신 또 뭔지 아세요? 6개월 동안에서 산에 가는 몸을 만드셨잖아요. 몇 개월 동안 산에 안 가도 그 몸이 또 유지가 돼요. 더디게. 몸이라는 거는요 더디지만 나쁜 것도 더디지만 좋은 것도 더뎌요. 우리 마음은 그 점에 있어서 너무 순간적이에요. 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강해지면 산에 가야지 그러면 막상 힘들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몸의 흐름을 잘 쫓아야 돼요. 왜 이렇게 습관이 안 고쳐지지라는 이런 느낌이 드실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이 나쁜 습관을 다 고쳐서 진짜 좋은 습관을 갖추면 내 몸은, 내 습관은 내 정신이 약간 게을르더라도 나를 끌고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힘이 돼요.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이 불교에서도 훈습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아주 밑바닥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저장되어 온 행동의 그 종자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바뀌려면 한두 번의 이런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된 어떤 노력과 철학적인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이 전제되면은 천천히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갖고 약간 좀 우울하고 침체된 느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것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TV랑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 뉴스가 다 우울하잖아. 사람 사이에 코로나19가 전염이 된다라고 하지만 문 열고 네. 딱 나가시면 네. 가까운데 사람 없는데 산책길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언론은 조회수도 높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와요. 계속.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쳐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 지쳐 있으면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자극적이어야 되잖아. 마치 막 오늘은 몇 명 누가 뭐 됐고 뭐 백신 뭐 맞고서 뭐 어떻게 됐고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봐서 지금 힘든 거예요. 막 그 얘기를 듣고서 적당한 선에서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고 일단은 우울하신 분들은요 뉴스를 잠깐 끄세요. 한 일주일만 끄셔보셔.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일주일 뒤에 한번 보시면 막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조회수 높이려고 강신주 선생님 모셨거든요. 강신주 선생님 강연하시는 거는 보셔도 됩니다. 그 뉴스는 조금 줄이시고 저희 고인사이드 강연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송병화 선생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네, 박사님 정말 사이다 같은 강의였습니다. 너무 가슴이 뻥 뚫리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좀 생각이 복잡해질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에 집중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 임재 스님이 했던 말이 중에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나한테 펼쳐지는 건 다 참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화를 본다라고 하죠. 영화를 딱 보게 되는데 내 머리가 어제 싸웠었던 남편이라든가 자식들이라든가 이런 생각으로 머리를 가면 내가 영화관에 있어도 영화를 못 보잖아. 그쵸?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영화를 보면 그 어제 싸웠던 게 잊혀질 수도 있죠. 수처작주 입처계진이요.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 영화관에 들어가면 영화관을 봐야죠. 영화를 봐야죠, 내가. 그곳의 주인이 돼야지. 우리 여행 다니면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여행 가면 집 생각하고 집에 있어서는 여행 생각한다고요.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아니라 객이에요, 객, 손님.
그러면 앞에 게 보이겠냐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어떤 상념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심하다면 영화관에 간다든가 강력한 음악을 좀 듣는다든가 너무나 근사한 연극을 본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꽃을 본다든가 뭐 이런 거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상념들이 사그러드니까 집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세요.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특히 어두운 방 이런 데 되면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머릿속이 다 상념으로 들끓어요.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삶이 좀 피곤하거나 이러실 때는 바깥으로 나가라. 사실은 여기가 지금 제목이 고 인사이드잖아요. 저는 이거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친구 하나가 힘들어하면요, 걔를 끄집어내가지고 여행을 같이 다니는 게 좋아요. 걔는 혼자 있으려고 그럴 거야. 그런데 때때로 그렇게 놔두면 안에 파괴가 될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말려서. 상념한테 잡아먹혀요. 미래에 대한 걱정한테 잡아먹혀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무조건 끄집어내서 경치 좋은 곳에 가거나 바닷가 같은 데 가서 그냥 확 밀어가지고 물에 빠뜨려요. 뭐 과거의 상념이 어디 있어 그게. 옛날에 스님들이 갑자기 그랬었던 거 기억나시죠? 애가 막 상념이 빠지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순간에 있게 하려고. 현재에 있게 하는 거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올해까지만 고인사이드하고 내년부터는 고아웃사이드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사님 강연하고 질문 응답까지 진행을 했고요. 오늘 이렇게 줌으로다가 여러분들 질문하시고 또 강연까지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질문을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보면 화면이 커져서 얼굴을 제가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질문을 못 하시거나 하시기도 좀 뭐하거나 이래서 작은 화면에 제가 보이거든요. 그분들과는 제가 같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 아니더라도 이 줌으로 뭘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 강연한 사람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이제 그 강연자와 서로 교환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교감이 되는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 질문하셨던 분들은 제가 그 눈빛이랑 반응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너무 적게 계셔가지고 그분들은 제 기억에는 안 남을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는 어쨌든지 간에 그럴 기회를 자비롭게 강연하는 사람한테 주셔야 된다. 예, 그거 부탁드려요. 예. 네, 저희가 나중에 유튜브로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질문 안 하신 분 얼굴들이 어떠했는지 제가 몰라서 네. 그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예. 네. 사실 그 강신주 선생님께서 조금 건강이 회복하는 중이시라서 조금 이제 힘드신 점들이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연해 주셔서 진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더 좋은 시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이런 강연 자리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강신주 선생님께서 지난해에 냈던 책 중에 냉철한 사유를 통해 한 공기의 밥과 같은 선한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또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매우 인상적인 강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대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사유 방식을 요구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함께 해주신 강신주 박사께서 새로운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주대 심리학과 김한석 교수를 모시고 태도와 행동, 습관을 바꾸는 명상법에 대해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